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저는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부동산 투자 설명회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늘어난 세부담 공포, 절세 전략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가지 테마를 제가 뽑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하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 소개를 뭐 이렇게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소개는 간단하게 하되 가끔 가다가 저를 좀 세무사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진 않고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지식기업 더 스마트컴퍼니 대표로 있습니다. 관련돼서 책이라든가 강연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불러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뽑은 5가지 절세 전략 어떤 건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강일 현재 세법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 의사결정 하실 때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고 결론 위주로 핵심 내용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세법 이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전 절세 전략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결론 위주로 좀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핵심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취득세 중과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세부담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무려 1% 했던 게 최고 세율 12%까지 가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즉 돈이 되는 예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왼쪽에 보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표에서 오른쪽 개정된 표로 주택수가 만약에 3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취득하면 12%, 비조정 지역, 즉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이라고 하더라도 12%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세대 기준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 중과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부 중과가 제외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아주 좋은 절세 팁이 되겠죠.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건데 이때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하고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좋을 텐데 왼쪽에 가장 먼저 종전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주택이 있습니다. 종전주택은 말 그대로 먼저 산 주택이고 신규주택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인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나중에 취득한 이 신규주택이 되겠죠. 신규주택이 만약에 비조정이다. 그러면은 2번 비조정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종전과 동일한 1에서 3%입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없는데 신규주택이 만약에 조정지역이다. 그러면은 8% 중과세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만 종전주택이 비조정이라면은 종전에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시면 되고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은 1년 안에 매도하시면은 두 번째 산 조정대상 지역 주택도 1에서 3%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좀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중과 예외 들어가는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잘 더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에서 조금 이렇게 환급을 받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파란색 집이 1번 주택입니다. 2014년 8월 달에 취득을 했고요. 2번 주택을 2020년 10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이때 2번 주택이 비조정, 즉 규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1년 1월 달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2번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날짜를 이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고 좀 가정을 하고 봤을 때 2번 주택이 원래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 조정이라서 취득세율이 중과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때 노란색 집을 산 이 분은 2020년 10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될 거라고 예측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원래는 잔금일이 주택의 취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일로 가서 선의의 피해를 막는 그런 조치를 좀 해줍니다. 자, 그러면 계약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비조정 대상 지역, 즉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때는 3년 안에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이 오른쪽 노란색 박스로 제가 설명 드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일 당시에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좀 이제 이 제도로 악용을 해서 마치 지정되고 나서 취득을 했는데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지급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해라. 이거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 케이스, 즉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하고 나중에 지정된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반대되는 케이스, 즉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잔금 치르기 전에 중간에 해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칙은 잔금일인데 먼저 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계약일로 가가지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적용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이 경우에도 바뀐 적용대로 계약일로 갈 거냐? 이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잔금일 기준으로 하면은 이 경우에 납세자는 어떤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때는 원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칙으로 가서 주택 잔금일 기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즉 비조정 2번 주택이니까 취득세 중과 상관없이 그냥 1에서 3%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본인 혹시 해당되시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좀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특히 좀 전에 보여드린 규제 지역에서 오히려 비규제 지역으로 풀린 케이스, 반대되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알아보시고 환급도 가능하니까 필요하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뽑은 전략은 이제 취득세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보유세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음에 이제 양도세로 넘어갈 건데 일단 보유세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그냥 공동명의가 거의 유리합니다. 아주 불리한 케이스가 일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부 불리한 경우만 빼놓고는 가급적이면 공동명의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1주택자이신 분들은 이제 공동명의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걸 미리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주택자 종부세가 왜 늘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건 뭐 당연하죠. 명의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다 더하는 거거든요. 이 보유세라는 거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종부세가 다 더해서 이게 중과세율도 적용되고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다주택자, 말 그대로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종부세, 보유세 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세율, 양도세만 중과가 있는 게 아니라 종부세 역시 중과세율도 적용이 되는데 이때 종부세,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두 채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지역 상관없이 주택이 3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때 주택수는 온전한 100% 지분뿐만 아니라 일부 지분 한 50%, 30% 이렇게 가지고만 있다 하더라도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유세,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0년 11월 달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2030년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그리고 2035년까지는 단독주택까지 해서 시세율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인데 이 공시가격이 그만큼 시세 대비 현실화 대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해당 공시가격이 바로 재산세, 종부세, 과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유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인데 위에 있는 표가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금액을 9억 미만, 9억에서 15억, 그리고 15억 이상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15억 이상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25년도까지 90%로 맞추겠다. 중간에 있는 9억에서 15억은 27년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은 훨씬 더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명의를 하면 유리하다고 했는데 한번 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뽑아왔는데 실제 계산은 홈택스 모의 계산에 있는 종부세 간이 계산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홈택스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우측 중간쯤에 보면은 세금 모의 계산이라고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면 양도세부터 증여, 상속, 그리고 종부세 계산이 나오는데 종부세 간이세액 계산 표를 보시면은 보기와 같은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 보죠. 1번 주택이 거주하고 있는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공시가 7억입니다. 2번 노란색 주택은 투자용 아니면 재테크용이라고 하죠. 역시 조정지역이죠. 공시가격은 5억 정도. 공시가 5억이라면 지금 한 시세에 대비 한 7억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주택마다 다르지만. 자, 이 경우에 단독명의 했을 때는 위에 있는 표입니다. 남편 단독명의 7억, 1번 아파트죠. 아내 단독명의 2번 5억짜리. 자, 이렇게 하면은요. 남편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6억을 초과하는 1억 분에 대해서 약 43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아내는 아직 6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이걸 보시고 9억까지 빼주는 게 아닙니까? 최근에 바뀌어서 11억까지. 그거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남편 아내는 같은 세대고 1세대 2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억까지만 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독 명의로 하면 약 43만 원 정도 종부세가 나오는데 공동 명의로 하면 저 두 개의 주택을 합하면 7억 더하기 5억이니까 12억이 되는 거죠. 이걸 5대5 똑같은 지분으로 가져가면 각각 6억씩이기 때문에 아주 딱 저스트하게 맞춰서 세부담이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종부세가 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두 번째는 주택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1번 파란색 거주 공시가 7억, 2번 아까와 동일하게 노란색 투자용인데 비조정으로 하고 공시가 5억으로 하고요. 3번 빨간색은 자 비거주고 비조정 공시가 4억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맨 위에 이제 위에 있는 표는 단독 명의, 밑에 있는 거는 공동 명의인데 단독 명의를 남편 1번 파란색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까처럼 43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아내가 2번하고 3번 공시가 합이 9억이다. 그러면은 6억을 빼고 초과되는 3억에 대해서 대략 한 160만 원 정도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두 명에 대한 종부세를 합하면 20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공동 명의로 전부 다 하면은 남편도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주택의 절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보유세 주택수는 3주택이 됩니다. 3주택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 중과세율이 들어가고요. 이때 남편 명의 공시가격 합은 8억, 6억을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257만 원 정도가 나오고 아내 역시 같은 금액이 나와서 총 합하면 514만 원 정도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차라리 단독 명의를 전략적으로 1번하고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인데 사실 이 세 번째 사례는 사례 2번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는 안 계실 거예요. 고가 2주택, 이때 이제 고가 주택은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했을 때 20억이 넘어야 된다. 20억이라고 하면은 시세로 하면 한 25억이 훌쩍 넘어야 될 겁니다. 대략 한 30억 가까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파란색은 조정지역 공시가 10억, 2번 노란색은 조정지역 공시가 15억. 그러니까 1번은 한 시세 한 15억 정도 할 거고 2번은 이제 한 20억 정도 하는 그런 거겠죠. 자, 이걸 단독 명의로 가져가면 남편 아내 각각 따로따로 단독 명의로 하면은 총 종부세 합이 872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만약에 양도세 절감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공동 명의를 했다. 그러면 둘 다 조정 2주택이라서 중과세율 적용받기 때문에 각각 1,000만 원씩 양쪽 다 합하면 2천만 원. 단독 명의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은 1,130만 원 정도가 더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2021년도를 예상해서 제가 해본 것이고 2022년, 23년 집값이 설령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의해서 공시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고 공동명의라면 2천만 원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게다가 여기에 집값까지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도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올해부터 종부세는 단독명의인 경우에 원래 6억에서 추가 3억 공제 총 9억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총 9억이 아니라 2억을 더 얹어서 총 11억까지 종부세 이제 비과세를 해준다고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고요. 자, 그래서 공시가가 11억까지 시세대로 하면 한 13억, 15억 정도 되겠죠. 큰 이슈가 없을 거고, 공동 명의로 하면은 부부 공동 가정 하면은 1인당 6억, 총 12억이죠. 그래서 공동 명의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 12억까지 그냥 종부세는 매기지 않겠다. 그런데 올해부터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공동 명의 같은 경우에는 단독 명의하고 공동 명의를 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이신 분들은 공동 명의가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 합이 12억까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나중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공동 명의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일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부세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기 때문에 1주택이신 분들은 좀 마음 편하게 공동 명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주택자다, 특히 고가주택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절세 팁으로 갈 건데, 이제 양도세 부분이죠. 특히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매도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이때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이렇게 좀 금액이 정말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일단 매도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좀 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보유세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문 등 자료를 찾아보면 보유세를 올리는 게 집값을 잡는 데는 아주 좋다고 해요. 다만 전제 조건이 거래 비용은 낮춰야 되는데, 이때 거래 비용은 취득세하고 양도세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형적으로 전 단계에서 지금 전부 다 올라가 있죠. 자, 그게 이제 시장에 아주 좀 특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다른 전문가들 분께서 좀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매도 전략을 어떻게 잘 세워야 될 거냐. 자,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보유세가 올라간다. 자, 그럼 저 보유세에 계속해서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파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쉽고 정부가 또 원하는 거기도 하죠. 두 번째는 임대주택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증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3, 4년 보면은 증여 건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자, 증여 건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의 매물이 더 잠길 것이고, 왜냐하면 5년 안에 팔면 2월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증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도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시장 예측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매도 전략 중에 하나가 양도세가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이 있다면 이걸 먼저 매도하셔야 되는데, 이때 양도세 중과 배제를 왜 먼저 체크해야 되냐면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 풀린 곳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가 물건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다주택 상태라면은. 그런데 이때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꽤 많은 세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에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이 5가지에 해당이 되면 여러분들은 제목만 좀 기억을 하시고, 실제 자세한 거는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하고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기준시가 3억 이하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혹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읍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 대신 이제 읍면 지역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이때 장기임대주택은 뭐 8년짜리 그런 게 아니고 지자체 세무서 2곳 등록을 하셔야 되고, 임대 개시 당시 6억 이하, 수도권에는 3억 이하, 그리고 이제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8년짜리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조특법상 감면주택, 미분양 신축주택 등인데, 이제 이게 조특법이라고 조세특례 제한법인데 97조의 2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세무사 도움을 좀 받으시길 바라고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말 이거는 아주 잘 활용하면 좋지만 요건을 잘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데, 중과 배제 주택을 빼고 남은 주택이 딱 하나만 있으면은 그 나머지 하나도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제목을 좀 잘 알아두시고, 세부적인 거는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산과세를 좀 이렇게 잘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합산과세는 뭡니까? 말 그대로 동일 연도에 대해서 두 채 이상 매도를 했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더해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인데 2021년에 저 1번 파란색과 2번 노란색 주택을 만약에 팔았을 때 둘 다 만약에 플러스다. 그러면 플러스 값이 커지기 때문에 값이 커지겠죠. 그럼 세금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은 값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동일 연도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2021년 12월에 팔고요. 22년 1월 달에 팔면은 이 둘은 합산이 안 됩니다. 이게 둘 다 플러스라면은 좋은 전략인데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가 있다면은 이거 마이너스 못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 차익이 작은 걸 먼저 매도하는 게 세 번째 전략입니다. 1번 주택 양도 차익 3억, 2번 주택 양도 차익 1억이다 그러면은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본다면은 2번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1번 주택을 나중에 좀 2년 있다가 판다거나 또 다른 요건이 되면은 비과세라도 잘하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 남은 최종 1주택이 비과세 받는 게 좀 예전만큼 쉬운 건 아닌데 또 기다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도차익이 좀 작은 걸 좀 먼저 매도하시는 게 좋고, 이상의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한다면은 양도차익이 좀 작고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좀 적을 수 있고 마이너스인 걸 위주로 이렇게 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까지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 중심지와 외곽지 그리고 수도권 외곽지 좀 이렇게 좀 양극화가 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양극화,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치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세금과 정책을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좀 갈지도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체크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등록임대 주택이 있으신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입니다. 이때 등록임대주택은 지자체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세무서 등록은 이제 의무 등록인 거고 지자체에 등록하신 분들이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한데 내가 만약에 기존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등록한 임대주택 요건이 정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셔야 돼요. 해당 물건의 취득일, 등록일, 전용 면적, 그리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그리고 19년 2월 이후에 최초 표준계약서 등록을 했다면 5% 상한 이내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신규 등록을 고민 중이신 예비 사업자분들 계시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기존보다 훨씬 더 세제 혜택이 많이 줄었고요. 아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신규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등록임대주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시 주택수 제외, 그리고 고율의 장특공 이렇게 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는요. 요건이 거의 비슷한데 종부세 합산배제는 말 그대로 종부세 대상에서 그냥 빼버리는 거거든요. 임대 등록하는 그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확 낮출 수 있는 거고 양도세 중과배제는 비록 조정 대상 지역이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요건을 다 갖추면 양도세가 일반 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건 뭐냐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등록을 하고 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순간적으로 빠져서 비과세 판단할 때 그래서 이게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율의 장특공은 뭐 8년 하면 50%, 10년 하면 70%인데 위에 있는 세 가지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일 때만 가능을 해요. 자, 그럼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뭐냐? 아까도 제가 말로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지자체 세무서 두 곳 모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이게 이제 과거 구중공공이라고 하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걸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전에는 민간 단기 4년짜리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2018년 9.13 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상징적인 날짜가 2018년 9.13이에요. 그리고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최초 체결한 표준 임대차 계약부터는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좀 뭔가 틀린 게 있다. 그렇다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고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장기임대주택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또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요건이 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별도 설명드리지 않고 만약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걸 꼭 반드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2명 이상한테 좀 받아야 됩니다. 제 주변에 이것 때문에 실수하셔가지고 사고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세금 사고가. 그래서 최대 7억까지 날리신 분을 봤습니다. 자기는 비과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1번 주택 파란색이 이제 거주주택이고요. 조정지역입니다. 2번하고 3번이 임대주택 등록을 했습니다. 설마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안 계시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설마 그러진 않겠죠. 자, 이걸 보고 주택수가 한 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신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2번, 3번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려면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이면서 1번 주택과 나머지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 요건들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실제 사례인데 제가 알고 계신 지인분의 지인인데 이분이 2번하고 3번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1번에서 거주를 쭉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팔았는데 2번, 3번 임대주택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에 보시면 여기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지자체하고 세무서 두 곳 모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지자체만 등록하시고 세무서 등록을 안 하셨어요. 아주 옛날에 임대사업자 초기 때 등록을 하셔가지고 안내를 제대로 못 받으신 거죠. 그러면은 이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1번 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팔아버리신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요. 2번하고 3번 주택이 주택수 빠지지 않기 때문에 3주택 중과가 들어갑니다. 당시 양도차익이 10억 정도였어요. 비과세가 안 되고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갖고 계신 서울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 푼도 못 받고요. 가산세율 20%, 그 당시 2021년 6월 전이라서 그래서 20% 가산이 돼서 양도차익 대략 한 7억 정도, 10억이었는데 세금이 약 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사고가 난 케이스인데 너무 안타깝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신규 등록을 고민 중이다.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 앞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도저히 이게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등록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걸 사실 따로 별도 영상에서 설명을 하면 강의를 하면 한 최소 2시간 이상 걸려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빠르게 한 5분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으시고 이 정도도 좀 버거우시다 그러시면은 등록 안 하시는 게 맞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조금만 짚어드리자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규이면서 최초 분양을 받아야 되면서 공동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파트는 지금 등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주거 오피스텔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산세는 2채 이상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는 요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신규 취득했다면은 거의 요건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외에도 보증보험, 부기등기 등 기타 의무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이게 뭐 아니면 도거든요. 이게 약간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잘 좀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테마인데 이게 세법이 워낙 많이 바뀌니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중간에 종부세 상위 2%가 조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또 보시면은 좀 바뀐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채널을 좀 보셔서 업데이트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이제 바로 이건데,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법안이 올라가 있고 이게 이제 언제 통과가 될 거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설령 내가 지금 비과세에 해당되니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비과세 기준이 뭐 오는 9월이고 저 법이 통과되는 게 뭐 10월이라 그러면은 비과세 혜택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저 법이 통과되고 나서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9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나면 설령 기간을 좀 놓친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좀 유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대상자라면은 좀 기다리는 게 유리하겠다. 물론 일시적 2주택 비과세처럼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냥 1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좀 다르니까 이건 조금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축소되는 건데, 1주택자이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1주택자이신 분들 중에서 더 정확하게는 법 시행 이후 취득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특공이 이제 줄어듭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비과세 기준 상향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그 이후에 취득하시는 1주택자들은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특공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특히 다주택자이신 분들,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주택이라면은 최종 1주택 되고 나서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또 다시 적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최종 1주택 개념하고 좀 유사한 건데, 그만큼 2주택 이상이라면은 그 전에 집을 팔라는 정부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것도 지금 전반적인 내용만 좀 올라와 있고 세부적인 좀 내용이 없어서 혼선이 있는데, 관련 내용이 나오면은 곧바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장특공 다주택자의 경우에 줄어드는 혜택이 바로 이겁니다. 23년 1월 1일 전에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면 그 남은 1주택이 취득일부터 장특공 그냥 기산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주택이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집을 팔고 1주택만 남으면은 그 남은 1주택도 그 1주택이 된 순간부터 장특공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1주택이 되고 나서 3년 안에 팔아버리면 장특공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 상응 2%는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머니투데이 방송에 보내드렸는데 그 이후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부세 상응 2%는 폐지가 됐고, 기존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였을 때 9억까지 공제되는 거를 이제 11억까지 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두 번째 테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이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특히 신규 등록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7월 10일 710 대책 나온 그 직후로 지금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등록을 했을 때 50% 70% 받았던 장특공이 작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등록해도 그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포지션이 다 다르실 건데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냐면, 다주택자이시라면 일단 뭐니 하더라도 보유세를 좀 체크하셔야 되겠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으로 인해서 올해 받은 보유세 고지서에서 개인적으로는 넉넉하게 곱하기 2 아니면 곱하기 3 하십시오. 이거 좀 보수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걸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버틸 수 있다면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 그리고 이걸 팔았을 때 내가 대체 투자 어디로 할 거냐, 그거 고민하셔야 되고요. 버티기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 등록, 증여 세 가지밖에 없는데, 등록은 막혔다고 했죠. 아파트가. 증여는 받는 수중자가, 자녀가 소득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소득 능력이 없으면 이거 조사 잘 들어갑니다. 그럼 남은 거 매각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린 네 번째 테마였던가요? 다주택자 절세 전략, 그거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유세가 이제 버티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중과 고려, 매각 순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증여도 가능하신 분들은 23년 되기 전에 증여하십시오. 아마 내년에 증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건데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 취득세도 이제 실거래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좀 기준시가로 해가지고 좀 취득세 부담을 좀 낮출 수가 있었거든요. 저게 지금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 증여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혹시 내 집 마련하시거나 1주택자이신 분들은요,
그냥 공동명의 하시면 돼요. 굉장히 제가 지금 복잡하게 힘들게 종부세, 양도세 다 설명드렸는데 아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공동명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걸 좀 갈아타고 싶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사는 집이 2019년 12월 17일 넘었기 때문에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하시고 전입까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는 경우고 그 외에는 3년 안에 파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하나 팁이 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내가 만약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못해서. 그런데 한 6개월, 1년 정도 있어야지 내가 기존 주택을 비과세를 받겠다. 근데 1년 안에 이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나중주택이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비과세 포기하세요. 차라리 비과세 포기하시고 먼저 있던 집을 팔고 나중집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때 좋은 게 뭐냐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종전주택을 3년, 2년, 1년 안에 팔아야 되거든요. 조정에서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그냥 3년 안에 처분하면 비록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과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종전주택이 많이 크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전략적으로 중과를 피하고 일반 과세 받고 차라리 빨리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 오늘 정해진 시간보다 아마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아마 좀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내용이 좀 어렵고 좀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셔서 부족했던 부분 좀 들으셔서 도움되시면 좋겠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려보고 계속해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업데이트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